안녕하세요. 아사나학 도서관 김연미입니다. 2026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이번 시간에는 학술 출판의 A to G라는 주제로 연구자가 꼭 알아야 할 학술 출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술 출판의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며 학술 출판의 생태계와 피어 리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OA 출판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와 출판 윤리의 차이, 생성형 AI 윤리적인 활용, 어서십과 컨트리뷰터십을 비교해보고 이해 충돌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중복 출판, 텍스트 재활용, 저자 자격, 전문가 심사, 인용 조작, 인공지능에 관한 출판 윤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와 학술 출판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이후에도 연구 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자 식별자 관리라든가 인용 및 연구 영향력 또는 연구 데이터 공유, 미래 학술 출판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논문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출판되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쓴 뒤에 저널에 투고를 하겠죠. 이때 저널의 학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편집자가 검토하고 또 심사자를 선정하여 피어 리뷰를 진행하고 수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최종 출판이 확정이 된 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또 각 도서관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널을 구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다시 독자나 연구자가 볼 수 있게 되는 흐름인 거죠. 이때 연구자는 연구 수행, 논문 작성, 투고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연구자들은 심사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회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학회는 학술지를 운영하고 연구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학문 분야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출판사는 편집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또한 논문의 메타데이터도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출판사는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도서관은 출판사들과 접촉해서 구독을 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OA 자료들을 지원하고요. 연구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는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겠고, 색인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인용 분석이나 영향력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저널이 게재 승인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는 대부분 전문가 심사라고 하는 즉 피어 리뷰를 통해서 논문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어 리뷰는 연구자가 제출한 논문을 같은 분야의 전문가가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학문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동료 전문가로부터 오류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인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문적 기여도를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어 리뷰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있는데요. 대부분 출판사들은 이제 각 홈페이지에 학술지에 대한 피어 리뷰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와일리 출판사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어 리뷰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싱글 블라인드처럼 리뷰어만 저자 이름을 아는 방식이 있고요. 또 더블 블라인드는 저자와 리뷰어가 서로 모르는 상태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투고할 때 저자 정보 페이지는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리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는 저자와 리뷰어 모두 서로 공개된 상태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세 가지 형식 외에도 출판사에서 안내하는 피어 리뷰 방식들을 살펴보면 출판될 때 심사 과정 일부를 공개한다던가 아니면 리뷰어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하여 심사를 하는 방식 또는 논문을 먼저 공개한 뒤에 학계가 평가하는 방식 아니면 한 저널에서 거절된 논문 심사를 다른 저널에 공유하는 방식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어 리뷰는 아무래도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유명 연구자나 기관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기존 학계와 다른 관점의 새로운 연구의 경우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최근 학술 출판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오픈 액세스입니다. 오픈 액세스는 학술 문헌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하며 읽기, 다운로드, 복사, 배포, 검색, 링크 등의 합법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 접근, 저작권 및 재사용 허용, 인터넷 기반의 공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DOAJ에 들어가 보시면 신뢰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 목록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픈 액세스 저널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저널 검색, 논문 검색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 시장에 오픈 액세스 모델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논문은 연구자가 작성을 하고 심사는 리뷰어가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구독, 즉 보려면 돈을 내야 하는 기존 구조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점점 높은 구독료가 문제가 되게 되었어요. 대부분 정부 연구비나 공공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출판의 확대를 통해 전 세계에 즉시 배포가 가능한 오픈 액세스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학술지와 비교를 해보면 심사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나 기존 학술지 모두 피어 리뷰 심사로 진행을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면 피어 리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오픈 액세스 저널도 피어 리뷰 심사를 합니다. 접근 비용을 살펴보면 기존 학술지는 구독 방식, 즉 유료 접근인데 비해서 오픈 액세스 저널은 누구나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오픈 액세스 저널은 투고시 저자가 APC 출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자가 저작권도 갖게 되고요. 오픈 액세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접근이 쉬워져서 노출이 많이 되면 내 논문도 많이 읽히고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이제 OA 저널 출판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또 각 도서관에서 오픈 액세스 저널의 APC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산의학 도서관에서도 APC 지원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링크에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품목들이 보여지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둘은 초점이 다릅니다. 연구윤리는 연구 수행 과정, 그 과정 중의 윤리이고 출판윤리는 논문 작성과 출판 과정의 윤리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조작은 연구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표절이나 중복 게재, 저자 표기 등에 관한 내용은 출판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AI 시대가 되면서 논문 작성부터 심사까지 AI 활용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연구 윤리와 출판 윤리에도 AI 활용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서 발생할 위험 요소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가짜 참고 문헌을 생성해내는 이 페이크 사이테이션이나 바이어스, 그다음에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 또는 저작권과 책임 주체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이제 건전한 학술 생태계 구축 캠페인으로 기고문을 정기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월에 2026년 건전한 학술 생태계 구축 캠페인 기고문 1호 내용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연구윤리 쟁점과 탐지 도구의 활용 문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전종 교수께서 작성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 아래쪽에 원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고문을 읽어볼 수가 있고요. 네, 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선행 연구 검토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단계에서 AI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나 환각이 충분한 검증 없이 지식 체계에 유입될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를 허위로 만들거나 임의로 변형 및 왜곡한 행위는 위조나 변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처 표시가 누락된 AI 생성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표절에 해당할 수가 있고 또 현재로는 규범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텍스트 탐지기라고 해서 다량의 연구 결과물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제 이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에 있어서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를 AI로 오해하는 그런 위향성과 그다음에 AI 텍스트를 아예 탐지하지 못하는 위음성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AI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 원고 작성 과정에서 이렇게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고요. AI 허용 여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침에 따르면 이런 조건부 허용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 수행이나 원고 작성에 보면 문헌 검색이나 언어 명확성 개선을 위한 수정, 교정, 편집, 서식 정리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을 하고 별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원고에 적혀 있는 데이터의 서식 정리, 그다음에 데이터 코드의 개선, 서식 정리 또는 참고 문헌 수집 보조 이런 거는 다 AI가 허용이 되고 별도 공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가 되는 경우 단순 설명용 이미지 도표 기타 그림의 생성, 그림을 생성하거나 수정, 교정, 편집, 서식 정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AI 생성물을 AI 출처가 아니라 독창적 연구처럼 제시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또 금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구자의 입장 말고도 논문 심사할 때 또는 심사 답변에 AI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심사평의 언어 수정이나 교정은 조건부로 허용하고 답변서의 언어 수정, 교정, 그러니까 간단한 작성한 내용에서 교정을 보는 거죠. 이런 정도는 조건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체나 일부를 AI 도구에 답변 생성을 위해서 아예 입력하는 거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윤리적인 활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제출판윤리위원회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AI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사용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심사자의 경우에도 이제 원고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AI 기술 사이트에 원고를 업로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려면 학술지에 사전 요청을 하여 이제 논의하고 진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사자는 AI가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편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저자 이름만 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컨트리뷰터십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서십은 저자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 컨트리뷰터십은 논문이나 연구 성과에 대해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당 저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저자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그리고 역할과 책임 범위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AI 활용이 증가하고 데이터와 코드 기여가 확대되면서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컨트리뷰터십은 저널에 따라서 컨셉추얼리제이션이나 데이터 큐레이션, 라이팅 뭐 이런 용어들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별로 컨트리뷰터십 지침은 각 출판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엘스비어나 와일리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컨트리뷰터 룰스 텍소노미를 작성하라는 지침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엘스비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어,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각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 텀즈를 세분화시켜 두었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작성을 해라 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샘플 스테이트먼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역할 명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충돌은 출판 윤리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인데요. 연구자나 심판자가 편집자의 개인적, 재정적, 직업적 이해관계가 연구의 객관성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이해충돌로는 이제 실질적인 상업적 이득, 주식 보유한다던가, 네, 그리고 상업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자문료를 수령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비재정적 이해충돌은 개인적인 관계, 친분이나 가족, 학문적 경쟁 관계, 특정 이론이나 결과에 대한 강한 입장,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나 동등한 입장, 정치 이념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CMJ에서 제공하는 이 Disclosure of Interest 폼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국가별 번역본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 양식으로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 양식 외에도 투고 전에 각 출판사 규정을 살펴보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COI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양식을 작성하실 때 공개해야 할 주요한 내용을 쪽에 적어 두었는데요. 저자의 주관적 판단 대신에 모든 관계 활동을 공개해야 하고 직접 관련된 것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 공식 양식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여 누락 없이 완전하게 공개를 해야 하고 편집인과 편집진의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원 편집인에게도 동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여자 정보 공개와 저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전문가나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인 등도 이제 심사에 출판 관여되는 참여자분들은 본인이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음에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출판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들이라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복 출판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심장 흉부외과 분야의 6개 주요 학술지 편집장들이 모여서 논의하여 다음 6가지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설이 유사하고 표본이 유사하고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결과가 유사하고 최소한 한 명의 저자가 동일하고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이제 중복 출판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중복 출판의 이제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복제는 두 논문 간의 표본이 같고 결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할 출판의 경우 자료의 분절이 문제가 되고요. 적은 규모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쪼개서 출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덧붙이기 출판은 표본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를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본과 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중복 출판과는 다르게 2차 출판의 경우 허용을 하기도 하는데 허용 기준을 살펴보면 저자는 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1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출판 간격을 두며 2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추격본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1차 출판의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2차 출판임을 각주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해당 출판물이 2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 제목 옆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프리프린트 출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 전에
또는 동료 심사와 동시에 저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다가 게시를 한 학술 원고를 의미합니다. 즉, 프리프린트 논문의 경우는 아직 피어 리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재활용 역시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미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문장의 일정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텍스트 재활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개발형 재활용은 연구 중 창출한 미발표 자료를 재활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 과정 메모를 재활용하는 것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재활용은 이전에 출판된 문서의 일부를 새로운 문서에 재사용하여 출처의 지적 기여와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지적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일부 재사용을 하고 새로운 기여 여부에 따라서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적응형 출판은 전체 문서 또는 그 중심 부분을 재출판하면서 다른 맥락에 맞게 수정하는 것, 즉 새로운 맥락은 청중, 장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자용으로 재출판한 경우 투명하면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출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출판된 문서와 장르, 내용 및 의도된 청중이 동일한 문서를 출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비윤리적이며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구분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자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작성할 때 저자의 순서는 저자가 결정을 하고요. 알파벳 또는 기여도에 따라 나열을 합니다. 대규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자 수가 많으므로 개별 저자와 연구 그룹을 포기하거나 저자 표시 없이 연구 그룹만 저자로 기재합니다. RCMJ에서 요구하는 저자의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기여함,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비평을 부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부분을 비평적으로 검토하거나 또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해서 승인을 한 자, 그리고 연구의 정확성,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증하며 연구 모든 분야의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교신 저자는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와 소통을 하고요. 또 투고 절차에 따라서 저자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윤리 심의, 임상시험 등록, 이해관계 등 제반 문서 처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3인 이상의 공동교신 저자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투고 전 편집인과의 소통, 출판 후 저작물 비평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합니다. 기여자는 ICMJ에서 요구하는 저자 자격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저자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여자로 간주하고 또 이제 연구비 획득, 그다음에 연구 과정의 감독, 행정 지원, 원고 정리를 포함한 단순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의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제 논문 말미에 감사의 글에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부당 저자의 예로는 심사 중에 혹은 출판 후 논문의 평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논문에 상당한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부당 저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어 리뷰와 관련하여 저자는 공정한 심사자를 추천을 해야 하고요. 저자가 피어 리뷰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픈 피어 리뷰로 심사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심사자의 신원과 심사 의견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 중에 문의가 생겼는데 바로 심사자가 아닌 학술지에 연락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편집자는 심사와 관련된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최상의 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심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자와 명확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또 심사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심사 의뢰를 받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 제안을 받은 논문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또는 저자와 같은 조직, 소속,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비 수혜자인 경우, 그다음에 주어진 기한 안에 심사평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사자는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해야 하죠.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피드백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심사에 비밀 유지와 이해 충돌 관계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고요. 또 인공지능의 사용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문가 심사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AI로 작성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요. 또 그러나 이제 그것을 검증하는 도구가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이제 기사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동아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AI 논문 동료 심사 보고서가 급증을 하는데 신뢰할 측정 도구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5월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들이에요. 이런 기준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 중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용 조작은 이제 저자, 심사자 또는 편집인이 논문의 학술적 내용에 기여 없이 오직 논문이나 학술지의 인용 횟수를 늘리고자 부적절하게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연구 영향력, 임팩트 팩터 상승 또는 연구자 실적 부풀리기, 학술지 평가 향상이 있고요. 이게 왜 인용 조작을 하게 됐나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인용 지수와 같은 학술지 자체의 지표로 연구 논문의 품질을 평가하는 분위기이고 또 많은 학술지들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재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인용을 많이 받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비 수혜나 또 승진 같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용 조작 유형을 살펴보면 이제 자기 논문을 과다 인용하는 자기 인용, 그리고 강제적인 인용, 편집자가 내 논문 좀 인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인용 주고받기, 연구자 학술지 간의 상호 인용, 서로 인용해 주기로 이제 짜고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평 같은 경우 편집인들이 논평 작성 시에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부적절하게 많이 인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DPI 일부 저널 인용 조작 의혹이 있었어요. 2024년에 일부 MDPI 저널이 이 인용 조작의 의혹으로 경고 목록에 포함이 됐고요. MDPI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긴 했는데 이제 이게 학술지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논문에서 특정 외부 저널을 과도하게 인용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용 조작이 들어간 논문들을 삭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24년에 네이처에서 보도됐던 연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연구자를 생성하고 브로커의 인용 구매 실험을 진행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300달러로 50개 인용을 확보해서 한 달 뒤에 이제 구글 스콜라에 그 지표가 직접 조작이 됐다라는 부분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던 기사라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조작은 저희가 지난달에 아산의학도서관 2026 연구역량 강화교육 이미지 그래픽 앱스트랙트 작성의 기본 참고를 하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독립성이라 하면 출판물과 편집 과정은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출판 윤리를 의미합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지원 기술과 관련된 출판 윤리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자들은 인공지능 지원 기술을 논문 작성에 사용한 경우에 논문 투고 시에 이를 편집인에게 사전 공지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 사용된 도구의 이름이나 버전 그리고 제조업체를 그리고 이 프롬프트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 보조, 글쓰기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감사의 글, 어크놀러지먼트 섹션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 요 데이터 수집 분석 또는 그림 생성 등은 앱스트랙이나 메소드 섹션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참고 문헌이나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저자가 될 수 없고 AI 생성물의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COPE 뉴스에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이 COP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협력해서 연구 분야의 인공지능 정보 공개에 대한 이제 글로벌 표준 정립을 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2026년 3월 25일에 게재한 게시글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5월 3일에서 6일 아마 진행을 했을 건데, 연구 윤리에 관한 세계 회의에서 연구 분야 인공지능 정보 공개에 관한 글로벌 표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고, 2026년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표준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OP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권고안까지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 지침 정도로만 나왔는데 이제 이 스탠다드를 작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탈적 학술지와 학술 출판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탈적 학술지는 이제 투고된 원고의 거의 대부분을 게재 승인하고 피어 리뷰 없이 출판하며 흔히 승인 후에 원고 처리 비용, APC 비용이죠. 이 APC를 투자자에게 굉장히 빠르게 고지를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조학술지 같은 경우는 실존하는 정상 학술지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낚이도록 하는 학술지이고요. 이 약탈적 학술지 특징을 보면 과도한 게재 유도, 3일 이내 게재 가능하다. 이렇게 막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팸 이메일 같은 거 무차별적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허위 지표를 사용하고 가짜 임팩트나 SCIE 등재 여부 표기를 하고 부실 심사, 하루 만에 게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편집위원을 허위 기재로 합니다. 유명 연구자 이름을 도용해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APC 비용 우선 심사보다 결제를 먼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또 부실학술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약탈적 학술지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달라서 한번 적어봤고요. 부실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운영 심사 수준이 낮고 역량이 부족한 학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가 부족하고요, 특징이. 심사위원도 있으나 좀 허술하고 APC 게재료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실제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윤리성은 반드시 고의는 아닙니다. 근데 약탈적 학술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고의가 들어간 학술지이고 예시로는 심사 지연이나 편집 품질이 낮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실학술지가 약탈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약탈적 학술지는 부실한 심사와 운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탈적 학술지 그 검증 방법을 보면 우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DOAJ에 등재가 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식 출판사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출판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펀메드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 학술지가 ISSN으로 조회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주소 정보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실존하시는 분들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주소가 지나치게 조잡하지 않은지 주소 전화번호가 없는지 그다음에 지메일이나 이런 야후 이메일 사용하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ISSN 번호 공개 여부 확인하실 수 있고 구글 스콜라 프로필 검색해서 이 편집위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ORCID 확인해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재직 중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지는 않은지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색인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나친 메일이 온다. 그러면 홍보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탈적 학술지 판단 참고 링크는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었고요. 이 제프리 벨이라는 사람이 2017년에 이 콜로라도 덴버 사서예요. 근데 2017년에까지는 이제 이 약탈적 학술지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중단이 됐고요. 이 약탈적 학술지 개념을 학계에 처음 널린 목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이 학술지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에스트 저널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벨즈 리스트 말고도 약탈적 학술지 저널과 컨퍼런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링크는 따로 걸어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띵크체크 서밋이라고 해서 여기는 연구자가 논문 투고 전에 학술지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돕는 국제출판 윤리 캠페인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투고 전 학술지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체크해보고 제출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약탈적 학술지에 학술 출판 위험 사례가 있어서 재밌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저널 스네처스라고 저널 사냥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존재하는 학술지를 사들여서 APC 요금을 인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운영이 되던 학술지를 인수를 해버려서 약탈적 학술지처럼 변질을 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25년에 좀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고, 갑자기 APC가 급등하거나 심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바뀌거나 논문 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다위 대규모 논문 철회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와일리 산하 힌다위 저널들이 이제 가짜 논문, 즉 조작된 피어 리뷰나 페이퍼 밀 논문이 대량 발견되어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8천여 편 이상의 논문이 철회되고 있고요. 이 여러 저널 폐쇄되어서 와일리 쪽에서도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대형 출판사에서도 약탈적 학술지에게 좀 당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분들도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판을 한 이후에 연구 성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구자 식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RCI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연구 학술 활동 및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무료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연구자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동명이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연구자의 논문 소속 연구 활동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생성 가능하고요.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와 특징을 좀 살펴보면 ISO 표준 또는 국제표준 이름 식별자와 호환되는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논문의 저자 아이디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널 같은 경우는 이 ORC 아이디 꼭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요즘엔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자 아이디의 필요성은 이제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연구 성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연구 네트워크 활용에 용이하며 기관 및 연구비도 연계하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클래리베이트에서는 리서처 아이디로 연구자를 식별하고 있고요. 또 스코퍼스에서는 어떤 아이디로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는 많이 인용될수록 연구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영향력 지표를 살펴보면 사이테이션은 논문의 인용 횟수, 를 의미하고요. 내 논문이 다른 연구에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영향력 지표입니다. H-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의미하고요. 한 연구자의 논문이 H편이 각각 최소 H회 이상 인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팩터 같은 지표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특정 저널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널 영향력 평가에 사용이 되고요. 논문 개별의 품질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기존의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였다면 최근에는 알트 매트릭스 지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온라인 반응과 사회적 관심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의 온라인 관심도, 즉 SNS, 뉴스, 블로그, 정책 문서, X
트위터를 의미하죠. 그리고 블로그 등에서 이 논문이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논문 수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읽히고 인용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논문 들어가 볼까요? 논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알트매트릭스 도넛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저널에는 도넛 모양은 없고 여기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캡처했을 때만 해도 107이었는데 이 지표가 지금 121로 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지금 도넛 모양 보이시죠? 도넛 안에 보여지는 지표가 종합 지표인데 이제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옆에 트위터, 뭐 원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6개의 뉴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도넛 안에 보여지는 지표가 종합 지표이나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이 아닌 출처마다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어 합해진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뉴스 한 건은 트위터 32건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가중치가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좀 재미있는 지표가 있어서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이제 논문만 공유하는 시대는 지났죠. 연구 데이터까지 모두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데이터 쉐어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연구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그 데이터에 대한 제한성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오픈 사이언스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데이터 기반의 후속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데이터 관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FAIR 이런 원칙이 있어요. 각 이니셜별로 원칙이 제한되고 있는데 F는 findable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이 DOI 같은 식별자를 부여하거나 검색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 데이터에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시블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적절한 권한 하에 접근이 가능하고 저장 위치와 방법이 명확해야 하며 이제 링크가 깨져 있지 않고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오퍼레이블은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리유저블은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데이터가 충분한 설명과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다른 연구자가 다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원칙은 이제 이 고페어, 그러니까 페어 프린서플스를 포함한 연구 데이터 학술 커뮤니케이션 혁신 원칙을 제안한 국제 학술 커뮤니티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First 11이라고 되어 있는 연구자, 사서, 출판사, 연구지원, 기관 등이 함께 만든 국제학술 커뮤니티입니다. 데이터 사용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저자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 포스터 등의 데이터를 특화한 피그쉐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링크 드렸으니까 논문 제출하시기 전에 만약에 데이터셋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이런 공유 플랫폼을 무료로 대부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용량이 크면 좀 유료로 운영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연구는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는 논문 중심의 폐쇄적 접근에서 느린 확산, 그리고 제한적 공유의 출판 방식이었죠. 그 최근에는 이 방식이 오픈 사이언스 개념으로 확대되고 데이터 코드 공개 요구가 높아지면서 프리프린트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의 연구도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학회 발표뿐만 아니라 이제는 SNS도 활용을 하고요.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기관, 리포지터리나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서치 게이트와 같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학술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내 논문을 보다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정보 전달의 교육이다 보니까 텍스트가 좀 많고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간 내주셔서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지원 이용교육 교육 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작 도서 안내나 또 도서관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시고 저희 도서관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